네, 6월 2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첫 거래일 양 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반락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분을 지켜주려고 시도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마켓 에이커스톡에서 오늘 시장을 관통한 한 장면을 저희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US 스틸 공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한 장면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트럼프의 사진으로 이렇게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구도 미국의 철강 산업을 훔칠 수 없다라면서 철강 관세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발언을 했는데 관련 인터뷰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We are going to be imposing a 25% increase.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So we're bringing it up from 25%. We're doubling it to 50%. A strong steel industry is not just a matter of dignity or prosperity and pride. It's above all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nd it is.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에 대해서 25%에서 50%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일까요? 우선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25%가 지난 3월부터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유통 가격이 더 상승을 한 것인데요. 철강 가격의 상승률을 보니까 25%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열연강판이 33%, 중후판은 무려 35%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다른 나라의 철강에 때려서 그로 인해 미국의 철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격 차이를 확실히 더 크게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50%의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은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계속하는 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역 확장법 232조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집권 1기 때도 이 조항을 활용해서 철강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제정된 굉장히 오래된 법안이고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차등적으로 매길 수 있는 법안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관세를 때리자 법원에서 그렇게 관세 때리면 안 된다. 그거 다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법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232조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다시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3월에 매겼을 때 이미 효과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이후에 철강업계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요. 24년 10월까지는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1월부터 차분하게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수입 물량 역시나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반면에 수입되는 그 양은 줄어들고 있는 정말 자국 내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게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요.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국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출 비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철강 산업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43억 달러가 넘어섰고요. 수출 비중 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의 대미 철강 수출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철강은 통상적으로 3, 4개월 전에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3월 12일에 시행한 관세는 한 6월이나 7월쯤 수치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수출 감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한 1%, 1.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2배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면 수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유럽연합과 베트남, 대만과 제품에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유럽연합 역시나 철강에 대한 관세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이번에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우려가 컸던 기업이 세아제강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눠봤는데요. 세아제강이 무려 3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나 관세 적용 품목인 유정용 간판에 수출 비중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강에 대한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KG스틸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지만 유럽연합에서 만약에 이 보복카드를 꺼내들게 됐을 때 역시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한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의 8조 5천억 원 규모의 제철소를 신설하고 또 앞으로 미국 내 현지 생산 체계로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품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자동차 간품과 같은 이 고부가 제품에 대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포스코 역시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철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철강이 수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런 분석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옥석가리기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미국보다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고 다른 나라로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 또는 미국의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데이컷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2시 구간의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흐름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현재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흐름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오전장에 2,719선까지 도달을 하면서 2,700포인트를 복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약보합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저점 부근에서 좀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690선까지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 움직임은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 약보합으로 잠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내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0.65% 오른 739포인트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은 내수, 그다음에 기관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1,500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150억 원 담아내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래도 이 매수세가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1위부터 5위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0.89% 상승
상승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빨간불, LG 에너지 솔루션은 0.7%대 밀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와 함께 이 조선과 방산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8%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와중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 거의 6%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좀 이제는 소송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부터 제약바이오도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미스터 블루입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과 넷플릭스의 협업 기대감이 붙으면서 웹툰주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5일 넷플릭스의 초청으로 네이버 대표가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상 그리고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웹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 붙으면서 강한 상승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22%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중국 배터리 기업이죠. CATL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던 건데요. 이 CATL에서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지박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현재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이 4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추후에 신제품 개발에 대한 협업 기대감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오전장에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고요. 현재는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11%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키스트론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고려제강 그룹사의 계열사기도 한데요. 현재는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와이어 같은 제품들을 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190%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공모가가 3,600원인데 1,800원까지 도달했던 모습이고요. 현재 상승분 일부 반납했던 모습이고 166%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9,600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전해드렸고요.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렸던 이슈, 그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50% 관세 올리겠다. 사실 그 무효 판결 나고 나서 좀 당분간은 조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2배 인상안을 꺼내드렸어요. 철강 업종 전반에 얼마만큼 부담으로 작용이 될지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이 일시적인 쇼크로 봐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될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네. 계속 뭐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말을 바꾸고 다시 또 협상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정책에 대한 카드를 꺼내든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법원에 대한 그 판결 같은 경우는 물론 항소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불확실성이 또다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세 정책 자체가 트럼프는 결국에는 협상에 대한 카드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다고 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이게 또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쇼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에 대한 구조 자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물론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행보를 봤을 때 거의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관세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지금 방식으로 약간 협상가 형태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연준을 대상으로도 연준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파월 의장은. 근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안 하니까 금리 인하 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네, 뭐 자를 거다 이러고. 네, 그렇게 압박도 하고 네. 그러고서 또 금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관세 카드 만지작거리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쇼크로 보는 게 맞고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대표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는 시크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돼서 사이클 다시 하방 사이클로 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에는 이르다 이런 멘트 하나로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아제강 같이 미국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타격에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주가에서도 가장 크게 반응을 해서 세아제강이 뭐 11%가량 급락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만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에도 이렇게 반응이 될까요? 네. 이게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관세 50%면은 그동안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쵸.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그동안 3월 달에 좀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거는 어쨌든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이득을 취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지금 관세로 커지게 되면은 사실 회사의 수익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에 대한 관세 50%가 진짜로 그냥 협상용을 위한 카드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조정이 깊게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50%의 관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2분기가 거의 다 가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수익성의 악화가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럼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아제강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반대급부로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과 같이 미국향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네. 오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매출이 적거나 미국에 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철강은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입니다. 경기 사이클을 명확하게 타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사이클을 지금 상승 사이클로 돌렸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와 기대감 속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렸었는데 이거를 관세 때문에 다시 하락 사이클로 돌리면은 그게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네. 뭔가 이득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그 프로젝트마저도 국내 기업들이 만약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 자체가 매우 낮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면은 사실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파악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크릿컬 업종들은 투자하시기에 매우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선방산 같은 경우가 역시나 시크릿컬 업종인데 한번 사이클 타니까 안 죽죠. 계속 조정이 없이 상승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정도 올랐으면은 이제 팔고 조금 다른 거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더 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이게 이 정도로 단기간에 빠졌으면은 여기서 반발 매수 나올 법한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장주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떠한 뭐 내부적인 그런 가치라던가 기본적 분석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했는데 당연히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재무 건전성도 뛰어난데 이런 트럼프라던가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방 사이클로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사실 기업 내부의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라던가 이 악재로 반영이 되는 것들을 뒤에 엎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반등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던가 포스코라던가를 대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아예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그 업종 자체가 하방으로 가더라도 세화제강은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거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포스코라던가 현대제철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근데 실적이 미국의 그 타격을 별로 안 받아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조정을 조금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이 빠지면은 네. 같이 빠지거든요. 실적이 괜찮아도.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보시면은 소부장 기업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 많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랑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반도체도 약간 같은 맥락인 게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라던가 이런 쪽이 지금 과연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HBM을 계속 사용해 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HBM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들. 네. 그다음에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 분명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왜 주가가 못 가냐 이걸 생각해 보면 철강도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현대제철이라던가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이런 쪽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올라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이클이 한번 무너지면 무섭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선이 긴 시간 조정을 받았던 그렇죠.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전기로라든가 후판과 같이 철강 관련된 산업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테마성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축된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트럼프가 이제 또 나와서 네. 세부적인 관세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일기 네, 때 네. 협상 잘 해가지고 네. 네, 좀 인센 같은 거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여지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새로운 네. 정보가 들어서면서 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안 네, 되니까 그냥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네. 하는 게 맞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그 불확실성에 굳이 베팅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옥석 가려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지금 후판이라던가 강관이라던가 이런 쪽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문에 올랐던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이슈가 지금 나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라던가 그럼 이 악재성 이슈들을 덮을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줘야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서 옥석 가리기보다는 그냥 다른 섹터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셈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은 알래스카 LNG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휴스틸, 넥스틸 네, 이런 네. 종목들이겠죠. 관관 업체들이라던가, 네, 관관 네.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 협상하고서 네. 만약에 거기에 수익성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못 볼 것 같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빈도 자체가 적으면
이게 또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나왔을 때 마치 우리나라 기업들 다 가가지고 거기에 네. 알래스카 뭐 쇠빙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기대감은 있었는데 미리 좀 뭐 실무진 가가지고 협상을 하고서 나온 결과가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20%, 뭐 일본 뭐 20% 이런 네. 식으로 나눠져 버리면은 사실 그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떠한 뭔가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또 빠르게 반응을 했다가 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작은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좀 빠르게 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철강이라던가 이런 강관, 이런 후판 쪽에 투자하신 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던 그 50% 관세가 협상용 카드이길 좀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정안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는지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으시고 체크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한미 협상이 진행될 건데 이거는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또 관세를 꺼내 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철강이 지금 나왔고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우리가 이거 조금 유예할게, 우리가 좀 봐줄게 했던 것들 또 네. 다시 관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미국 가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근데- 다음 날 바로. 네, 네. 그런 네. 그러니까 행보를 보면은 네. 트럼프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전 세계 대상으로 뭔가 어떤 협상? 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결국에는 미국을 뭐 이롭게 한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그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향 수출이 높은 업종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거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네. 뭐 이렇게인데 사실 수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워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글쎄요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수출 호조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네.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또 제동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떠한 품목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처럼 이렇게 정말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네. 있고 VT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뭐 APR도 그렇고 막 다 좋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확장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에 수출량이 많은 거, 수출액이 높은 거는 반도체, 자동차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스마트폰까지.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삼성전자랑 현대차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철강도 좀 위축이 좀 지속될 거고 리스크 있는 거 좀 피해라. 다른 섹터 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저는 5G 쪽이 좋은 것 같아요. 5G요? 네, 왜냐면 이 5G는 결국에는 트럼프 1기 때도 지금 5G 우리나라 텐베거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배 올랐던 섹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 오픈랜 시장을 지금 확장하려고 네. 해요. 이 오픈랜이 뭐냐면 기존의 이제 유선통신 장비와 무선통신 장비를 같은 걸 썼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통신 장비 쪽으로는 화웨이, 네. 노키아, 에릭슨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유선 장비를 뭐 화웨이 걸 썼어요. 그럼 기존 방식은 무선 장비도 화웨이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내부의 프로토콜이 전송되기 위해서는 네. 그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오픈랜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유선을 화웨이 걸 쓰더라도 무선랜을 노키아나 에릭슨 건 써서 될 수 있도록 약간 그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랜 방식을 지금 트럼프는 주파수 경매와 함께 확장시키려고 할 거다. 왜? 네. 중국이 지금 이 통신 장비 1위니까 그거를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 5G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을 압박할 때 우리나라 장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5G 장비 관련주 중에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RH
RFHIC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5G 쪽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RFHIC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7%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로 우리에게 조금 더 부담감을 주는 그런 섹터군보다는 미중의 무역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때 반사익을 발 수 있는 5G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철강 관련된 이슈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부터 복지 확대,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까지. 그런데 문득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은 돈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 살림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관리재정수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국가도 가게나 기업처럼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이나 각종 수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예산으로 국가의 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이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인 것이죠.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과 총지출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정부 전체의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금은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고 정부가 실제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재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면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고, 흑자라면 정부가 재정을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인데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 구조 조정 등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공약이 크고 화려하냐보다 나라 살림과 국민 부담, 미래 세대의 재정 건전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살림도 시청자 여러분의 살림도 건강하고 풍성하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폭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경 모드에 또다시 들어간 건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US 스틸 공장 연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25%는 허점이 있었고 이번에 50%를 피할 방법이 없다. 누구도 이 철강 산업을 훔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조치를 6월 4일부터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언급도 25%의 부과 가능성을 또 열어놨고요.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관세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키토류 수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철강 업계에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5%의 품목 관세가 이제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통념이 있었는데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오르락 내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거고요. 이러한 품목 관세를 반도체와 또 자동차에게도 또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철강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3월부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로 한국의 철강 수출 단가가 톤당 20만 원 높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도 급감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철강제가 23만 9천 톤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의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철강 업계로서는 달가운 소식이 당연히 아닐 텐데요. 하나증권에서는 관세가 최종적으로 50%로 확정되면 미국 내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향 수출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움직임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이 11%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5만 1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여타 다른 철강주도 탄력을 많이 떨어져 가는 모습인데요. KG스텔이 5%대, 동국제강도 4%대 내림세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도 3%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계속 기용 그래픽 DRA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등 AI 가속기 업체들이 중국의 수출용 제품에 HBM 대신에 GDDR에 적용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규제 때문인데요. 지난 4월부터 미국 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제시했죠. 대역폭이 1700기가와트 이상의 AI 가속기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HBM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HBM을 빼고 GDDR을 대신해서 넣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GDDR DRAM 시장이 지난 2023년 58억 달러에서 32년에는 126억 달러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GDDR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수혜가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GDDR7의 생산 일정과 용량에서 앞서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또 모건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가 B40용의 제1공급사로 GDDR7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연간으로 약 3억 8,4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짚었습니다. 전체 메모리 업계에서 실적 비중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비중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56,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DB하이텍이 7%대 강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신성 ENG도 2%대 오름세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또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가 돌아온다. YG엔터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오늘 YG엔터에 대한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구간이지만 하반기에는 기대감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블랙핑크가 돌아온다는 점이죠. 하반기 공연 일정이 고객이 됐는데 이 월드 투어 규모에서 이미 모객수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추정치 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MD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는데 향후 실적 개선을 주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블랙핑크의 컴백과 함께 MD의 전략 변화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인 모멘텀의 경우에는 이미 베이비몬스터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6년에 신인 보이그룹 그리고 27년에는 신인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 2024년을 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기조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엔터주들 흐름도 함께 점검해보고 가시죠. 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엔터주 업종원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대 오름세로 시세 이끌어주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5%대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x4도 4%대 오름세로 뒤따라가고 있고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별 이슈 그리고 시세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의견 증권가 연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훈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어떤 종목들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 저도 좀 YG 엔터테인먼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신증권을 통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하반기에 있을 블랙핑크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방금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 만큼 신인 걸그룹에 대한 베이비몬스터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실적 개선을 주도한 핵심 사업 부분이 MD 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기획사에 비해서 MD 산업에 대한 판매가 좀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좀 파워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다변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TK나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시기에 맞춰서 MD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중국 자본에 의해서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좀 관심 종목과 좀 특징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SK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지금 지주사들이 강하게 오르는 부분들은 어떠한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현재 지금 주주 간의 이해상충 해소와 여러 가지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지주사를 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24.8% 상당히 높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대선 후보자들의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성장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고 주가 역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SP 좀 보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와 피팅 밸브 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조선업종에 대한 상승세와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자재 쪽에 대한 낙수 효과를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SP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5월달에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줬습니다만 재차 5월 중순 중반 들어서 주가의 좀 가격 방어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자재 쪽에서도 엔진 쪽에 들어가는 피팅밸브 쪽을 좀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노후화된 디젤 선박 엔진에 대한 교체 수요가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 보신다라면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SP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 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15개의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볼까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15개 종목 저희 파이널샷에서 포착해 봤는데요. 오후장에서 시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이 저 멀리 보이고요. 오늘 정치적인 이슈와도 함께 엮이고 있죠. 미스터 블루와 같은 웹툰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오늘의 특징주로 박근호 이사가 꼽아주셨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DB하이텍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원에서 주인공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이제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목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좀 올렸죠. DB하이텍 기존의 그 가장 최고가 목표가가 54,000원이었었는데 오늘 한 64,000원까지 부르면서 지금 42,000원에서 이제 64,000원이면 사실 50%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한 14%까지 올랐다가 좀 약간 윗골을 좀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대 중반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매물을 오늘 좀 미리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뭐 제 의견도 DB하이텍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나온 증권가에서 DB하이텍의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일단 좋게 보고 있는 평가를 하고 있는 어떤 팩트들을 좀 몇 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 올해 2월 달에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뭐 이구환신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뭐 디바이스를 교체를 할 때 어떤 그 보조금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교체 수요로 인해서 중국 쪽 고객사들이 DB하이텍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좀 하고 있어서 공장이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좀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긴 후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동안에 최근에 한 2달 동안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 이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덤핑 조사를 들어갔죠.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가 이제 MCU를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사실 8인치 웨이퍼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보통 메모리 만들 때 쓰는 것은 12인치고 우리 그 DB하이텍이 만드는 건 8인치 웨이퍼거든요. 근데 8인치 웨이퍼는 사실 거의 이제 좀 약간 구형 같은 느낌이라 거의 안 썼었는데 DB하이텍이 끝까지 놓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었죠.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MCU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면서 정말 큰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미국 기업에 이제 반덤핑 조사를 한 것도 일단 중국 쪽에 어떤 기업들이 도움이 되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5% 내외가 이제 중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그 활발한 활동을 하면은 장기간 좀 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좀 어떤 평가인 것 같아요. 8인치 웨이퍼에 슈퍼사이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1분기,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만 좀 분발해 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기저효과로 몇 % 증가했다 이런 것들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외국인들 같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지금 한 2달 정도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특별하게 큰 어떤 모멘텀 있는 어떤 매수나 매도가 없었는데 오늘 일단은 그 기관 쪽, 외국인 쪽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한 8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어떤 반짝
어떤 반등이 어떤 그 단기간에 어떤 흐름으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락 구간에서 이제 횡보 구간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첫 단계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정에 염두 두시고 수급도 일단 뭐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괜찮고 수급 흐름도 오늘 일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을 포착해 주셨습니까? NC소프트 게임주. 오늘 신작 아이온2 공개를 했는데 이게 기대감이냐 실망감이냐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NC소프트 치고는 8%면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게 과연 정말 오랫동안 긴 하락을 끝을 내고 상승 쪽으로 턴을 하는 신호가 될 것인가. 거래도 어제 굉장히 좋았죠. 근데 어제는 하락하면서 거래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방금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아이온2가 이제 오늘 NC소프트의 상승의 주요 어떤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NC소프트가 이제 어떤 유저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벽에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 게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온2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유저들과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뭐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한마디로 어떤 개발사 제작진층과 유저들 간의 어떤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 실적은 그동안에 안 좋았는데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80%가 영업이익이 다운이 됐죠. 근데 그 다운이 된 이유는 사실 좀 약간 시장에서 다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모바일 쪽이 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스론앤 리버티라고 나름대로 좀 기대가 있었던 신작이었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식장을 차려도 그렇고 게임사들이 신작을 내놔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오픈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을 전년 대비해서 80%나 깎아먹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NC소프트가 뭐 리니지 하나 갖고 언제까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번 아이온2가 NC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아이온2가 이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가 된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 시장의 기대치는 뭐 상당히 좀 높은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이건 단기간의 차트긴 한데 한 4년 정도 차트를 보면 정말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이죠.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 기관이 사면은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는데 최근에 이제 끝에 기관 수급 보면은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올리네요.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대량 거래가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전거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순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순매수 쪽으로 일단 돌아서긴 했는데 그동안에 외국인이 긴 시간 동안의 매도를 오늘의 순매수로 이제 끝났다라고 어떤 확신하기는 좀 약간 이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오늘 사고 있는 기관은 더 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전거래일 날 대량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수급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정리를 하면 일단 아이온2의 기대감 갖고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 특성상 신작이 발표가 됐을 때보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주가 흐름은 뭐 확실하게 상승 쪽으로 전환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성과는 이제 아이온2가 어떠한 실질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또 연관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공략주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위쪽 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코스맥스 MB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는 화장품 OEM, ODM 기업이죠. 코스맥스 MBT는 건강기능식품 OEM, ODM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소, 근데 올리브영 이런 데서 건강기능식들 많이 파는데 상당 수가 이제 코스맥스 MBT가 만들죠. 일단 코스맥스 MBT가 과거에 4만 원을 돌파를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5천 원 이제 중후반 정도 이제 6천 원 돌파를 최근에 많이 올라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해서 5천 원, 4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지금 현재 해외 법인들의 적자를 메우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영업이익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 그 국가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공장을 2개나 지었어요. 15년도, 16년도에 이제 댈러스에 2개나 공장을 짓고, 그다음 17년도에는 호주 멜버른에도 이제 공장을 짓고 진출을 했는데, 그 해외 쪽으로 진출한 미국 쪽, 호주 쪽 법인이 지금 그 코스맥스 MBT의 장기간 동안 4만 원에서 거의 뭐 8분의 1 토막이 날 때까지 빠졌던 주가 흐름에 일단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던 적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코스맥스 MBT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3,000원 저점서부터 지금 거의 6,000원 좀 못 미치게까지 한 뭐 85%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적자 요인이 지금 상쇄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위쪽 방향을 어느 정도 열어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4개예요. 한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 호주 이렇게. 한국 법인 이제 실적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은 실적이 괜찮아요. 사실 한국 법인에서 돈 벌어서 이제 외국 쪽에 어떤 적자를 메꾸는 데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이제 해외 진출한 법인은 중국, 미국, 호주 3개인데 중국 법인은 지금 일단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지금 어떤 코스맥스의 어떤 적자폭을 메우고 앞으로의 성장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인은 아직은 턴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걸 가장 좀 좋게 표현을 하긴 하죠.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코스맥스 MBT의 최근에 주가 흐름을 올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다음에 호주 법인은 지금 적자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위쪽 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고 4만 원대 최고점까지는 뭐 사실 긴 시간 동안도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단기간에 어떤 그 추세를 이용해서 어떤 흐름은 나올 것 같아서 코스맥스 MBT를 준비를 했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긴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5,730원인데 지금 현재가 5,700원 전후 그대로이고 목표 가격은 7,2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4,500원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MBT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7,200원 함께 기억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o.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6개월간 대한민국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약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들,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약들,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가장 경제 문제의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성장, 고물가. 네,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지갑은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선 후보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굵직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들이 발표한 공약집을 보면 네. 보통 뭐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잘 살고 보자, 잘 먹고 보자. 그래서 뭐 잘사니즘 뭐 이런 말을 먹사니즘, 붙였는데 네. 먹사니즘인데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큰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페이지 싹 넘겨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모두가 나누는 여기서 나누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나누는 진짜 경제 성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나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게 말은 뭐 잘 살고 잘 먹고 성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분배하자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에다가 지급하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연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쭉 그 정치 철학으로 주장해왔던 기본사회라고 하는 거, 5가지 기본사회. 뭘까요? 예? 네. 뭐 기본주택, 집 없는 사람한테 이제 주택을 준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기본 돌봄, 그 다음에 뭐 기본 교육, 무상교육, 그 다음에 뭐 경로에 대한 뭐 무상 돌봄, 또는 경로 지원. 그다음에 기본 소득 뭐 이렇게 기본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슬로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은 다 좋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좋은데 돈은 어딨냐? 이제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전통적인 이제 보수가 이제 주장해왔던 건데 국민 행복. 근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추진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규제를 혁신하겠다, 규제를 없애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아주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부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저희 또 웃은 게 뭐냐면 이걸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코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 네. 그럼 여태껏 규제 혁신처가 없어서 규제가 그러면 네.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다가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법관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규제,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인데 사실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네, 민주당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데
법 만들겠다라고 하면 야당이 그걸 들어주겠냐. 저는 그래서 한쪽은 참 귀에 듣기 좋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지? 라는 질문이 생기고 또 다른 한쪽은 뭐 맨날 법 이야기하고 뭐 혁신처 부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법이 없어서 그러면 여태껏 규제가 안 없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쪽으로는 돈 걱정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그 잘사니즘 어디서 돈을 구해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하셨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규제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의원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런 걸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물음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가 지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 성장해야 된다는 거 공통적인 목표 지향점은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재명 후보가 그 비상경제 대책 네. 관련한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할 거로 그러니까 예상하세요? 제가 제일 관심이 네. 이제 가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비상경제 대책을 네. 대통령이 되자마자 네.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며칠 내로 이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내용이 뭘까 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쭉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것들이 보면은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들어갈 텐데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뭐 코로나 때 사실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근데 그때 준 돈이 정책 자금이 아니라 금융 자금이었어요.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려준 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갚질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빌려줬던 여러 가지 금융 자금을 상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상품 상한권이나 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늘 이야기했던 지역 화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로서의 그 관심은 이번에 그 비상경제 대책의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 정도로 예측하세요? 최소한 한 네. 30조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정부하고 합의해서 추경을 이야기했을 때 정부 쪽에서는 10조 내외 이야기했고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한 50조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절차 한 3조 8천억 정도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13조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30조 정도의 추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30조라는 추경이 또 된다면 또 나라의 빚이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대선 관련된 후보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좀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를 부양하겠다. 네, 그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도 함께 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시장도 좀 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각 후보들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걸었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네. 김문수 후보가 네. 내놓는 안을 보면은 네. 장기 투자자 다시 말하면 1년 이상 주식을 투자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소득이 그러니까 주식에서 얻는 배당금이나 이런 것의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원천세율을 확 낮추어 가지고 장기 투자자와 저소득 그러니까 저금융이익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보유에 따르는 배당 이득에 대해서는 이게 분리 과세를 하겠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내놓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천위원회를 만들겠다.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투명한 시장, 주식 시장의 투명한 시장이나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처벌하는 문제라든지 또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미루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를 없앤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코스피 5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두 후보를 놓고 보면은 방향은 뭐 상당히 동일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세금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아까 잘사니즘, 먹사니즘에 있어서 하의 태도하고는 정반대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사니즘에 있어서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였고 법을 고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게 김문수 후보였다면 증시부양책에 있어서는 거꾸로 김문수 후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으로 세금 감면 이야기를 안 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접근하겠다. 이게 재밌는 대칭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지 증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 두 후보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AI 투자에 대한 강조를 공통적으로 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호 공약으로 AI를 내걸기도 했고요. 그런 후보들이 가져올 산업의 파급 효과 그리고 실행이 가능한지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AI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입에 놓일 만큼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가 됐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다 AI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AI만 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것 중에 재밌는 산업 정책이 뭐냐면 ABCDEF.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AI, 바이오, 그다음에 컬처, 그다음에 에너지 뭐 등등등등 해서 이거 첫자를 따가지고 A, B, C, D, E, F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100조를 투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뭐 구체적으로 그 신산업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지역 균형 쪽으로 방점을 둬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메가 프리존 좀 어렵죠. 전국을 5개 광역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5개 광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광역 존 안에 이제 규제를 아주 대폭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는 AI보다는 오히려 메가 프리존 쪽에 지역 균형 발전 쪽에 방점을 좀 줬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 ABCDEF 소위 신산업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중심의 실용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그 후보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김문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방점을 좀 둔 그래서 화이트 존이라든지 뭐 메가 프리 존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 균형 발전 단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메가 프리존이 뭐 GTX로 연결이 되고 뭐 결정적으로 뭐 대한민국 하나를 그냥 통으로 해서 규제를 혁신하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외교 전략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외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외교를 할 것도 없죠.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외교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대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마디로 씨가 안 먹히는 공약인 거고 지금 현재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상호 관세 저거 10%인데 유예를 했는데 상호 관세 저거 둘 거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품목 관세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알루미늄, 철강 앞으로 또 나올 거거든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품목 관세가 나올 텐데 이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즉 통상 정책이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요소가 되다 보니까 뭐 방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지역 안보 문제라든지 대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할 계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산업 전략에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후보별로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산업 전략은 소위 첨단 산업,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 A, B, C, D, E, F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10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100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100조가 전부 정부 돈은 아닐 것이 분명하고 분명히 아마 민자를 동원하는 또는 뭐 펀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몰아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메가 프리존 말고는 뭐 자본 혁신, 기술 혁신, 노동 혁신, 뭐 혁신을 하자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했지만 뚜렷한 산업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적어도 공약 그 집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깊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 공약집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전국 5대 광역권 GTX의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말고는 미래 첨단 산업에 기반한 메가 프리존 도입하겠다. 그 정도 말고는 특별히 와닿는 그런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뭐 그런 게 공약집에는 부재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세율을 뭐 낮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 정책으로 돈을 투자한다든지 돈을 줄이거나 늘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조금 의문을 표하셨던 게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100조를 어디서 구하느냐 뭐 이런 건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도 전 또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사회단체에서 후보자들한테 그 공약집을 내라 하겠더니 공약집을 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 물었더니 그 이야기는 다들 얼버무리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충 추계가 되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공약대로 한다고 하면 한 210조 정도,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약 한 150조 정도,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국민도 그거 믿지 않아요. 그 다 공약을 실시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서도 이제 취사 선택을 할 텐데 어떤 정책의 취사 선택을 하는가, 이게 이제 국민이 관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 조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거의 확실해졌고, 그럼 그 돈을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현재로서는 어렵잖아요. 증세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니까 증세보다는 오히려 국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만 할 테고. 그럼 결국 빚이네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30조 이야기를 했는데 30조도 국채를 그게 신규로 발행을 30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발행한 것을 갚기 위한 그런 그 차환 발행이 아니고 순증으로 30조 하기가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통이 크고 돈을 뭐 팡팡 쓰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시고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30조는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마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재정은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 즉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한국의 국채 발행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후보 때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그냥 막 천문학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그런 국채 발행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나라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빚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게 뭐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듯합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좀 임팩트 있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네. 잘 먹고 잘 살자. 네. 좋죠.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문제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이 돈을 얼마나 잘 조달하는가. 이게 후세대에 미루지 않고 빚을 끌어다 쓰지 않고 이 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깎아줄게. 뭐 세금이든 뭐 배당세든 다 깎아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그 경제가 아니겠는가. 김문수 후보가 되면 결국은 그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규제가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 때문에 그렇다. 얼마만큼 공무원들을 혁신하게 하게끔 하겠는가. 역대 대통령이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실용 경제 정말 좋은 말을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경제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다 좋은 말씀 하셔서 솔깃하긴 하나 일단은 대통령이 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후보 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대통령에 취임을 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말 혼돈과 변동성 국면에 있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대통령이 되든지 대한민국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경제학자 측면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 2천억 원 늘었다. 전체 금융권으로는 약 6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1조 815억 원 늘며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부동산 상승 학습 효과로 대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7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은행들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에 따라 대출 전략을 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비수도권 DSR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레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대선 전날인데 눈치 보기만 한참 하다가 일단은 약간 플러스로 돌아가려는 둥 마는 둥 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시장 보게 되면 그래도 대선과 상관없이 관심은 조방원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트럼프 관세 쪽은 물론 상업부가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품목별 관세를 강화시키겠다라는 쪽들의 내용들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철강부터 알루미늄, 철강, 또 뭐 반도체, 의약품 이런 쪽은 계속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즉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 없어도 품목별 관세로 확대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끌어가겠다라는 쪽의 흐름들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연관된 쪽의 섹터들은 시장에서 아직 힘을 못 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5월달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쪽에서 선방했지만 그밖에 나머지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쪽들은 여전히 길을 못 피고 있다라는 쪽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관세와 무관한 섹터 쪽으로 계속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의도가 뚜렷이 보이는 가운데 오늘 또 조선 쪽, 또 방산 쪽, 그리고 원자력 쪽 이쪽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필요한 쪽이다라고 하는 미국의 모멘텀들과 함께 수주 중심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게다가 또 멀티플이 이렇게 되면은 상향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적도 계속 꾸준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눌림목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쪽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여전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관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또 다시 정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바꿈이 지속되고 있죠. 그만큼 신뢰도도 떨어지고 조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저지를 했었죠. 이에 반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율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율 25%였는데 50%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경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워낙 계속해서 말바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수출이 또 감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다행히 반도체 쪽에서는 수출이 오히려 21% 정도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자동차에 대한 것들은 급감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4.4% 감소를 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무려 30% 이상 급감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6월 달에 가격 인상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휴일 특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생산도 감소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가격 인상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어느 정도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업이 다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재무 악화까지도 염두에 두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달에 10개월 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기환을 했는데요. 5월 달 동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조 1,4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 모습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반도체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유입에 긍정적이게 작용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네이버와 넷플릭스 간의 콘텐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웹툰 콘텐츠도 탑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네이버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뭐 콘텐츠 드라마화라던가 혹은 뭐 영화화 등 다양한 협업에 대한 내용들도 꾸준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웹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탄력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종별, 테마별로도 흐름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의 지수 분위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2,703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등락을 좀 반복하던 모습이 나타났었죠. 장중에 2,685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7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0.8%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오늘 장중에 741포인트까지 고점 높이면서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기관은 1,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그래도 1,000억 원 이상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매수에 동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000억 원 이상 덜어내면서 개인 나홀로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6월 첫 거래일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거래일 관망의 장세 경계감이 굉장히 짙었던 하루였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을 조금 흔들기는 했지만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장 막판 양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으로 하루 휴장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찾아뵙게 되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종목별로 마감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막판에 힘을 내줍니다. 삼성전자 1%가량 상승, SK하이닉스도 1.2%가량 오름세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 종일 방산주가 괜찮았죠.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방산주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넘는 상승, LRG 넥스원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 로템도 오늘 3%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2차 전지 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KB금융지주 무려 4%가량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만 유일하게 상승을 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HMN 같은 경우에는 창 막판까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속에서 오늘 HMN 좀 주목을 받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속에 좀 변동성 보이다가 0.5% 빠졌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오히려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완성차 약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관망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역시나 좀 혼조세가 펼쳐졌었는데 바이오주들이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알테오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6%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반면에 오늘 보르노이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좀 더 강하게 출회가 됐고 펩트론도 1%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 기업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엇갈린 움직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섹터 가운데에서도 혼조세가 펼쳐졌고요. 게임 관련 기업도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다만 펄어비스는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고 엔터주들 좋았습니다. 특히나 YG가 6%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에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지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오늘 결국에는 2,700선까지 회복은 못해줬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2,698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네요. 0.8%가량 오르면서 740선 웃돈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기관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더 많이 팔았습니다. 2,400억 원 물량 출회했는데 금융투자, 연기금 동시에 던졌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섰지만 6천억 원가량을 매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양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는데 기관이 140억 원 굉장히 적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동향이 부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했고 시가보다는 그래도 회복을 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같은 경우 오늘 하락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오후장 들어서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9%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가총액 5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 증권사들 안 좋았던 가운데 KB금융이 4% 넘게 빠졌고 HD 현대중공업 5% 강한 상승 나오면서 조선주를 중심으로도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보합권, 현대차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지금 지수를 견인한 모습입니다. 5위권 중에 유일하게 상승, 그런데 강한 상승으로 35만 원 터치했고 2차 전지 약한 가운데 HLB 3% 이상 빠졌고요. 펩트론 역시나 1%가량 빠졌습니다. HLB 오늘 긍정적인 소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는요, 혼조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를 제외하고 다 상승을 했고요. 로봇주 괜찮았고요. 파마리서치 오늘 5%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면서 미용과 관련된 화장품이라던가 뷰티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외환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외환 상황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저희 오늘 외환 상황 마감 동향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9원 내린 1,373.2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장 막판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합의 불이행을 지적했고 주말 사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달러가 다시 약세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달러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1,383원 수준에서 개장했으나 달러와 약세 영향에 1,375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전 중 중국 당국은 위안화를 시장 예상보다 절하고 시하자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환율도 이에 동조해 1,370원 후반까지 상승한 뒤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후 중에는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한때 순매수로 유입되며 상단을 막았고 장 막판에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달러 매도로 크게 선회하며 달러 환율도 1,370원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정말 굵직한 이슈, 빅 이벤트가 내일 해소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 달러 환율은 지난 5월간 1,360원과 1,40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월 초에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가 했더니 월말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하반기 외환시장의 제한적인 약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인 만큼 일정 수준 되돌림을 보인 뒤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할 전망입니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과 달러화의 연관성입니다. 미국이 장기간 무역 적자를 쌓아오면서 달러화가 무역 대상국으로 넘어가고 결국 이 금액은 자본 투자의 형태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특징적인 움직임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쏠린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만큼 달러화 약세를 위해서는 미국 주식시장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제한적인 약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이 AI 산업 경쟁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체할 AI 신흥국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약세의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달러 환율 기준 하단을 1,32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을 1,32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제한적인 약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방향성이 모호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일단 양대 지수는 빨간불 켜면서 마감 짓긴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방산, 원자력, 조선, 해운, 엔터, 화장품 쪽 분위기 좋았고요. 반면에 금융과 철강, 자동차, 화학 업종은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주요하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약간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기대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역시 대선 이후에는 변동성은 좀 커지겠다라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아직 견고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국내 쪽에서 대선과 관련된 쪽에 기대감은 모이는 과정 쪽에서 약간 시장의 변동성, 즉 좀 출렁이면 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틀 거래하고 또 현충일 연휴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하고 전략들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짤 때 또 이번 주는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지 전문가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에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위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번에도 또 위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인데요. 일단은 3월에 발표한 2월의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 50.3으로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50을 웃돌 경우에는 확장이고 50을 밑돌 경우에는 위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4월에 접어들게 되면서 49로 하락을 하게 됐고요. 지난달에 발표가 됐던 이제 4월의 지수는 48.7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위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 그리고 재고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산출한 지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또 위축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심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요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휴장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소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 위축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달 동안에 169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조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0조 안팎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그만큼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선 이후로 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 대금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 유동성이라던가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뭐 트레이딩이라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할 만한 거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주들을 옥석가리게 하는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정책이라던가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기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대규모 예산이라던가 특정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주도주를 좀 일찍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정부 프로젝트, 수주, 뭐 세제 혜택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서 주도주를 잡게 된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실 그동안의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도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부터는 이제 외국인 자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35% 정도 우리나라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급감을 해서 31%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불확실성도 큰 것이 또 해소되는 만큼 외국인 수급이 6월에 좀 잘 돌아와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수요일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방산 쪽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해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중에 하나 방산주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종목 쪽에서 조금 좀 덜 간 종목, 풍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풍산은 지금 일단 제일 기반이 구리를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또 변환시켜서 이어가는 이제 매출의 가장 중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약달러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상품 가격은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구리 가격 상승세에 대한 수익 가능성들 무게를 두고 어떻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들이겠죠. 물론 이제 중국 쪽의 변수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품 가격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방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한 70%대가 육박할 정도로 방산에 대해서 계속 수익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이쪽은 특히 탄약이 주력인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탄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모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재고를 쌓고 또 소모가 되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계속 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PR 개념으로 올해 선행 P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8배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 다른 여타 방산주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0.8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들은 충분히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올해도 주주 친화 정책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겠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배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배당 수익률 한 4%가 넘어가는 모습들도 지금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좀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만 꾸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들이죠. 그러면 레벨업을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75,000원대 정도까지 벌려놔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5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 풍산 짚어주셨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75,000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종근당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종근당을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등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약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력도 오래되고 워낙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이 좀 덜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종근당이 그에 비해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모멘텀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CKD510이라고 해서 지금 종근당이 기술 수출한 억제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신약 후보 물질이고요. 희귀 신경 질환이라던가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해서 개발돼 있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023년에 노바티스라는 스위스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른 마일스톤을 최근 들어서 500만 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12억 2,500만 달러 정도 마일스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수익성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라든가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근당은 탄탄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약 2,15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라든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 연구개발만 해도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단계까지 넘어간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일스톤을 수령할 경우에는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라던가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이제 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상방 매물을 보자면 현재 97,400원 구간대에 기준선 부근과 60선 부근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구간이 강한 저항대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인 79,000원 이 구간 이탈하면 강한 조정이 예상이 돼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고 마일스톤도 잘 쌓아가고 있다. 목표가 97,4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단에서 정리를 해보겠고요. 내일장 한마디 듣고 가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릴 얘기가 코너가 잘못해서 미리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철저하게 섹터 쪽으로 한정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라든가 또
대선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을 좀 고려해서 그쪽에 대해서 시장에 맞는 섹터 계속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리스크 축소보다 모멘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에 보수적이게 바라봤다면 이제는 적극적이게 나서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이제 수요일장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